네, 안녕하세요. 청하수입니다. 오늘은 요청 테마 중 장비의 실제 삶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소설 삼국지 연희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억울해진 사람이 장비이죠. 하지도 않은 많은 일을 했다고 알려져 있고, 또 반대로 장비의 실제 모습은 이렇더라 하는 이야기 중에 상당히 묘한 얘기들도 있어요. 오늘 실체를 한번 정확히 알아봅시다. 정사삼국지 장비전, 장비의 자는 익덕이며 탁군 사람이다. 유비랑 고향이 같죠. 이런 장비에 대해 인터넷에서 도는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정말 장비가 그랬어요? 라는 질문 주셔서 좀 먼저 짚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그 장비가 사실은 엘리트스러운 사대부 가문 집안 사람이었다. 즉 장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산도적 같은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로는 샤프한 엘리트 사대부였다는 거죠. 2. 장비네 집안이 돈이 많았다. 부자였다. 그래서 초기 유비 조직의 사람 모으는 자금을 장비가 댔다. 3. 장비는 꽃미남이었다. 4. 장비는 무뿐만 아니라 문에도 탁월한 식견의 소유자였으며 시서와에 능했다. 보통 이런 이야기를 사실 장비는 원래는 이런 사람이었어. 너희들 다 몰랐지? 하며 마치 숨겨진 역사적 사실을 알려주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과연 이 네 가지는 정말 진짜일까? 일단 1번. 아까 말씀드렸듯 보시다시피 정사삼국지의 장비의 백그라운드, 집안과 배경을 소개하는 게 이 한 문장이 다입니다. 고향이 어디다가 끝이에요. 보통의 경우 출신 배경이나 집안이 좀 당대에 잘 나갔던 곳이면 정사삼국지는 대개 그 선조의 이름을 소개해줍니다. 잘 나갔던 누구의 후손이다. 누구의 손자다 아들이다. 이런 식으로. 허나 장비는 이거 한 문장이 모든 장비의 집안 배경 등등의 소개 끝입니다. 따라서 이 1번은 역사적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장비의 고향 지역 중심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구전 민담에는 장비 집안이 사대부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긴 합니다만 구전 민담을 반드시 확실하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거든요. 민담이 꽤 신빙성 있는 것도 있지만 또 정말 허무맹랑한 것들도 있기 때문에. 다음, 장비가 부자였다 한번 볼까요? 이거 역시 근거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정사삼국지 미축전, 미축의 자는 자중이며 블라블라 조상 대대로 재산을 늘려 하인과 노비가 1만 명이었고 재산이 엄청나게 많았다. 미축처럼 이렇게 집안에 특이한 요소, 돈이 많다거나 라는 게 있으면 사서에 나올 만도 한데 장비의 재산에 대해서는 정사삼국지에 단 한마디 언급도 없습니다. 그럼 부자라는 얘기는 어디서 나온 건가? 소설 삼국지 연의를 보시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삼국지 연의에서는 초반부에 장비가 내게 제법 재물이 있으니 지역의 용사들을 모집하여 유비와 더불어 대사를 일으키고 싶소만 어떠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연의는 역사적 가치는 전혀 없는 거잖아요. 이 역시도 민담이 반영되었다라고 보통 보죠. 다음, 장비는 꽃미남이었다 한번 볼까요? 삼국지에서 꽃미남으로 유명한 사람이 맹달이라던가 좀 몇 명 있죠. 근데 이건 아까 그 사대부나 부자보다도 더더욱 근거가 없어요. 사실 그것들도 근거 없기는 매한가지였지만 그래도 얘기가 나온 출처, 근원은 민담이다라고 유추가 가능한데 이거는 대체 어디서 만들어진 얘기인지 그 출처조차도 알기 힘든 그야말로 정체불명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추남이란 역사 기록도 없으니까 미남일 가능성이 0%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치면 추남이라고 사료에 언급 없는 모든 사람은 다 꽃미남이 되어야 하겠죠. 그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럼 저도 누가 청화수는 추남이다 이렇게 기록 안 남기면 1000년 뒤에 꽃미남으로 되는 겁니까? 얘기가 안 되죠. 인터넷 여기저기서 보니까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장비 딸이 나중에 황후가 되었으니까 장비 딸이 미인일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아버지 장비도 미남일 개연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글도 있던데 이건 말이 안 되죠. 제가 예전 삼국지 이후의 역사 영상에서 말씀드린 가남풍 같은 경우도 황후가 됐잖아요. 가남풍이 어떤 사람인지는 다 아실 거고. 장비 꽃미남설 근거 전혀 없음. 다만 추남이라는 근거 역시 없음. 4. 장비는 시서와에 능했다. 이거는 앞에 세 개에 비하면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물론 장비가
학식이 높다던가 시서화에 능했다는 사서 기록 역시 전혀 없는 건 앞의 사안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정사 삼국지 어디에도 장비가 시서화에 능했다, 그림 잘 그렸다 이런 이야기 없어요. 다만 역대화 기록이라는 9세기에 만들어진 그림 회화에 대해 쓴 책이 있어요. 여기에 장비가 미인도를 잘 그렸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일부 인터넷에서는 이게 청나라 때의 기록으로 안내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청나라 때 만들어진 판본이 지금 전해지는 거죠. 그런데 9세기면 장비가 활동하던 시기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이 역시 아마 구전되는 민담을 수록한 게 아닐까 싶어요. 정리하면 이 네 가지 사안은 기본적으로 민담에서 파생된 이야기들로 제대로 된 역사서, 정사라고 불릴 만한 사서에 기록된 내용은 전혀 아닌 그런 것이죠. 일전에 실소를 금할 수 없었던 인터넷 글이 있었는데 이 네 가지가 정사에 나온 실제 장비의 모습이다 이러면서 써진 글도 있던데 전혀 아닙니다. 정사에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흔히 보이는 정사에 나온 장비의 진짜 실체는 사실 이랬다 류의 그런 이야기들은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하면 정사삼국지를 제대로 안 읽었다는 증빙이 되는 거죠. 물론 이런 민담은 있지만 민담을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는 각자의 몫인 것이죠. 민담이라고 무조건 틀린 것이다 라고 할 수도 없긴 해요. 그렇긴 하지만 확실하다고는 결코 이야기할 수 없는 것들이다. 우린 그런 거 말고 실제 사서의 장비 인생 얘기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정사, 장비는 젊어서부터 관우와 함께 유비를 섬겼는데 관우가 몇 년 연장이어서 장비는 그를 형으로 섬겼다. 장비가 관우보다 나이 어린 건 확실하죠. 아까 장비하고 유비가 고향이 같다라는 기록하고 여기 젊어서부터 섬겼다는 기록. 장비는 비슷한 지역에서 놀다가 유비 형님 만나서 그 밑으로 들어간 사람이었겠죠. 그래서 젊어서부터 유비와 이런저런 고생을 함께 하게 되는데 장비의 첫 번째 억울한 점 바로 초년 시절 유비가 겪었던 그 유명한 도구, 감찰관 구타건이죠. 소설 삼국지 연의에서는 관리로 일하고 있던 유비를 감찰관 도구가 나와서 갑질을 행하자 그에 분노한 장비가 도구를 마구 장을 쳤다. 이런 픽션이 나오는데요. 사실 그때 도구를 장친 건 유비 본인이었죠. 실제 역사서를 보면 유비가 화낼 때는 또 무섭게 화를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삼국지 연의는 무조건 세상 착한 사람으로 만들려다 보니까 엄하게 장비가 장을 치는 걸로 바뀌었죠. 장비는 죄가 없다. 유비가 관직을 잃게 되는 책임을 장비한테 떠넘긴 건데요. 또 하나 장비의 너무나 억울한 사연, 서주가 있습니다. 유비가 서주 자사였던 도겸의 후임으로 서주를 맡게 된 이후에 원수라고 한판 붙들어 출정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때 당시 유비의 본거지이던 하비에는 믿을 만한 장비가 지키고 있었는데요. 삼국지 연의에서는 이때부터 벌어지는 일을 이렇게 묘사해요. 당시 성에 조표라는 신료가 있었는데 장비가 회식 때 조포에게 마셔! 이러면서 강요를 하니 조표가 전 못 먹습니다 이러죠. 그래서 취해서 인사불성이 된 장비가 밑도 끝도 없이 조표를 곤장형에 처하는데요. 그러자 조표는 내 사위 여포를 봐서라도 좀 봐주시오 이렇게 말을 하죠. 조표의 딸하고 여포가 결혼을 했다는 설정인 거죠. 물론 전혀 사실하고는 상관없는 픽션입니다. 소설상 조표는 위명 있는 여포 이름을 대면 장비가 좀 봐줄 줄 알고 말했다는 설정인데 연희의 장비는 이런 거를 신경 쓸 사람이 아니죠. 오히려 더 심하게 곤장을 칩니다. 판본에 따라서는 장비가 선수 채찍을 휘두르며 쳤다고 하는 판본도 있죠. 당연히 조표가 이에 앙심을 품고 밤에 성문을 열어 여포군이 밀려들어 자다가 기겁을 한 장비는 도망치면서 가다가 만난 조표도 없애긴 하지만 유비의 가족들은 차마 챙기지 못하고 여포의 손으로 넘어가고 성도 빼앗긴다. 이게 연희에서의 묘사하죠. 여기서는 모든 잘못이 장비의 밑도 끝도 없는 주정, 행패 때문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상당히 엄청난 허구가 들어간 것이죠.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때 고주망태 장비 때문에 유비가 근거지를 잃고 가족도 빼앗기고 했다고 모든 책임을 장비에게만 있는 것으로 알아요. 결과적으로 여포가 유비 없는 때에 하비성에 밀려들어 온 건 맞는데 실제 사서에 기록된 진짜 당시 정황을 좀 보죠. 과연 장비 개인 때문에 모든 문제가 벌어진 건가?
정사삼국지 선주전 유비가 원술과 한 달 넘게 대치하는 와중에 여포가 빈틈을 타서 하비를 습격했다. 당시 하비의 수장이던 조표가 배반하여 여포를 맞아들였다. 영웅기부죠. 유비는 장비를 남겨 하비를 지키게 하고 군을 이끌고 회음, 석정에서 원술과 싸웠으나 이기고 짐을 되풀이했다. 도겸의 옛 장수인 조표가 하비에 있었는데 장비가 그를 죽이려 했다. 조표는 둔용을 견고히 하고 수비하면서 사람을 보내 여포를 불렀다. 지금 무슨 회식 자리 때 장비가 밑도 끝도 없이 안 마시니까 장 쳐라 이런 건 아니고 조표가 장비에 맞서 둔용을 견고히 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합의 안에서 지금 장비하고 조표 간에 내전이 벌어졌다는 기록인 거죠. 회식하고 안 마셔 장 쳐라 채찍 이런 거 다 없었던 일이고 파벌 간의 내전이었다는 겁니다. 장비가 조표를 죽이려 했다는 기록과 조표가 둔용을 견고히 했다라는 걸 봤을 때 장비가 공격, 조표가 수비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럼 회식이 아니라면 대체 장비는 조표를 왜 공격한 것인가? 상식적으로 장비라는 사람이 주식회사 유비라는 조직에서 무려 넘버 3 위치란 말입니다. 이 조표라는 사람 역시도 당시 합의 내에서의 위치가 합의의 수장 혹은 합의상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사서에. 장비도 높지만 조표도 굉장히 높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조표를, 그런 장비가 과연 아무 이유도 없이 공격했겠느냐? 그럴 리 없죠. 공격을 할 만한 이유가 있었으니까 공격을 한 것일 겁니다. 그럴 진대 삼국지 연의가 장비라는 실존 인물의 실제 인격을 지나치게 막장 인간으로 만들어 버린 점 일단 짚어야 하고, 안 마신다고 채찍 휘두르는 게 그게 어디 사람입니까? 그럼 대체 왜 내전이 벌어진 거냐? 이 의문의 장비 조표 공격 실체를 풀기 위해선 조표라는 사람의 정체부터 우선 알아봐야 합니다. 유비 이전 서주 자사 도겸, 이 도겸이 원래 서주 사람이 아니에요. 양주 단양 사람입니다. 이 단양, 도겸의 고향인데 기록에 보면 도겸은 단양군이라는 별도의 명칭을 가지고 있는 병력 집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유비가 오기 전에 서주는 이렇게 그 도겸, 직속 파벌인 단양파와 서주, 터주대감 호족들 이 두 세력이 공존하면서 다스려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도겸 사망하고 도겸 개인만의 의지로 서주를 유비에게 물려주었다고 흔히 생각하지만 정사삼국지 도겸은 병이 깊어지자 별가 미축에게 말했다. 유비가 아니면 이 서주를 안정시킬 수 없소. 도겸이 죽자 미축은 주의 백성들을 이끌고 유비를 영접하러 갔다. 미축은 전형적인 서주 터주대감 대호족이죠. 도겸이 마지막 유언을 자신의 직속 단양파 부하들이 아니라 서주 호족 미축에게 하고 있다는 것이고, 유비를 영접하러 간 것도 도겸 직속 부하들이 간 게 아니라 서주 호족 미축, 유비가 서주를 차지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한 것은 서주 호족들이었음을 알 수 있고, 도겸의 직속 부하, 단양파들은 오히려 배제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죠. 당연히 유비도 서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유비가 서주에 오면서 서주 안에는 이렇게 이제 기존의 두 개에서 세 개의 세력이 병존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의 기록 보시죠. 영웅기, 여포가 물과 무트로 동쪽으로 내려와 합의 서쪽 40리 되는 곳에 도착했다. 유비의 중랑장 단양사람 허탐은 밤을 틈타 사자를 여포에게 보냈다. 그가 말했다. 허탐의 사자, 장비가 합의상 조표와 서로 다투어 장비가 조표를 죽이니 성 안에 대란이 일어 사람들이 서로를 믿지 못합니다. 이에 단양병 1000명이 서쪽 백문성 안에 주둔하고 있는데 여포 장군께서 동쪽으로 왔다는 말을 듣고 모두 펄쩍 뛰며 다시 살아난 듯 기뻐하고 있습니다. 다시 살아난 듯. 당시 합의성 안의 상황을 정리하면 지금 그 조표의 사망을 여포에게 알려주러 달려간 사람이 단양 사람 허탐의 사자죠. 그리고 장비의 공격과 그에 이은 대란으로 단양, 병이란 집단이 백문성 안에 갇혀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 단양인 허탐과 조표는 같은 편이며, 조표가 이끌던 단양병은 장비에게 1차적으로 패해 곤경에 몰려 수장이던 조표를 장비에게 잃고
백문성이라는 곳에서 힘겹게 저항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죠. 여포가 지근거리 가까운 곳에 당도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백문성에서 겨우겨우 장비에 저항하던 단양병들은 뛸 듯이 기뻐하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허탐 사자말 계속 들어보죠. 여포 장군의 병력들이 성 서문으로 향하면 단양군이 즉시 성문을 열어 장군을 안으로 들여보낼 것입니다. 이에 여포는 진격하여 새벽에 성 아래에 도착했다. 날이 밝자 단양병이 성문을 열어 여포의 병력들을 안으로 들여보냈다. 들어온 여포는 성문 위에서 보병과 기병으로 불을 놓아 장비의 군을 대파하고 유비의 처자식과 장수들의 가족, 여러 재물을 크게 노획했다. 공짜로 성 안으로 들어와서 단양병과 합류한 여포에게 장비는 대패퇴, 패주하게 됩니다. 장비로서는 이가 갈리는 일생일대의 패전이죠. 그럼 일단 최대로 궁금한 건 장비가 왜 조표를 공격해서 이런 비극이 벌어지게 되었느냐 하는 건데 1. 아무 이유도 없이 공격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 상식적으로. 장비가 공격할 만한 일을 조표가 벌렸다라고 봐야 옳겠죠, 당연히. 무엇보다 여포가 나타난 타이밍이 지금 너무 절묘합니다. 1. 조표가 무슨 일을 벌렸다. 그래서 장비가 공격했다. 그래서 조표가 여포를 불러들였다. 이 세 가지는 정황상 맞는 것으로 기본 축 놓아야 할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겸 사망 후 조표가 리더 역할을 하게 된 이 단양병, 이 단양파는 도겸 고향의 이름이 붙어 있듯 도겸 개인의 카리스마로 철저히 유지되던 집단인데 파벌의 리더 도겸도 사망하고 서주의 정권도 유비에게 넘어간 상황에선 공중에 이 사람들이 붕 떠버리는 거죠. 외지인으로서 본인들이 서주에서 도겸 아래서 누렸던 이권이 있을 텐데 전혀 다른 곳에서 온 새로운 외지 세력 유비 일파에게 그걸 모조리 빼앗길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유비를 없애고 본인들 단양파의 수장을 제2의 도겸으로 세우고 싶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개드린 이 도겸의 마지막 유언, 서주를 유비에게 맡겨라. 이 유언을 들은 사람이 미축이거든요. 이게 도겸이 실제로 한 말이 아니라 미축이 날조한 게 아니냐는 설도 있어요. 지금 미축에게 말했다. 즉, 지금 서신으로 써서 유언을 남긴 게 아니라 말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말로 했다. 이 시기에 무슨 녹음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미축이 내가 그렇게 말한 걸 들었소. 우겨버리면 이 미축은 유비를 얼마나 사랑했냐면 나중에 유비가 탈탈 털리고 알거지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정사, 미축전, 미축은 이에 유비에게 누이를 부인으로 드리고 노객 2,000명과 금은 제물로서 군자금을 도왔다. 이때 유비는 몹시 곤란하고 궁핍했으나 거의 알거지였으나 이에 힘입어 다시 떨칠 수 있게 되었다. 미축의 유비 사랑 지대하죠. 망해가는 유비에게 왜 이렇게까지 지원을 해주었냐? 보통은 이걸 유비의 신비한 매력에 반해서라고 퉁치고 넘어가는데 매력도 있긴 하겠지만 그게 전부는 아닐 거고 유비가 망하면 나도 엄청난 타격을 입는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만일 미축이 유언 조작이라는 희대의 일을 통해 유비를 끌어들인 장본인이라면 유비가 절대 망하면 안 되죠. 미축 입장에서도. 물론 이건 하나의 가설일 뿐입니다. 정반대 가설도 있어요. 이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 말했다니까 실제로는 미축이 유언 조작을 하지 않았어도, 즉 도겸이 실제로 이렇게 말한 게 맞았어도 구도겸 직속 라인 단양파들은 미축이 도겸의 유언을 날조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도겸 살아생전 그의 오른팔이었고 도겸 사망 후 현재 단양파의 리더가 된 조표는 미축의 유언 날조와 유비에게 붙어먹는 행위만 아니었어도 유비가 아닌 내가 서주의 지배자가 될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장비가 아무 이유도 없이 조표를 공격했다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조표가 유비를 밀어내고 자신의 파벌이 서주 지배 세력이 되려는 어떤 음모나 정변을 기획하고 있다는 걸 알아내서 공격했거나
그래서 그걸 발각, 공격당하고 급해진 조표가 여포에게 SOS를 쳤거나 아니면 어떠한 일로 조표의 단양파와 장비의 유비파가 대충돌이 날 만한 어떤 사건이 하나 발발을 했거나 3. 아니면 아예 모든 음모의 백그라운드에 여포가 있었을 제3의 가능성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포와 조표의 사전 담합이 있었다. 다만 쳐들어온 여포한테 장비가 너무 무기력하게 패해서 장비는 여포의 개입을 예상 못했었던 것 같거든요. 일단 장비가 왜 조표를 공격했는지가 역사 기록에 부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가설들도 한번 나오게 되는 건데요. 오히려 장비는 고주망태 바보이기는커녕 조표 혹은 여포 등의 음모를 조기에 발각해서 빠르게 사전 진압하려고 노력했던, 다만 근데 그 노력이 좀 잘 안 풀려서 실패했었던 그런 인물로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가설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물론 유비가 없는 상태에선 일단 안정을 취했어야 한다라는 관점도 있을 수는 있으나 조표가 지금 당장 즉시 진압해야 하는 어떤 일을 벌였다면 신속하게 진압하려고 한 장비를 무조건 탓할 수만도 없겠죠. 물론 조표가 모의를 획책하고 그런 거 없이 우발적 양파벌의 충돌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라도 유비파 오면서 공중에 붕 뜨게 된 단양파와 여포의 친분 형성 이상의 사전 교감은 충분히 있었을 것으로 추정돼요. 여하튼지 간에 장비가 고주망태, 정신 못 차리는 무분별한 바보여서 유비 가족과 서주를 위기에 빠뜨렸다는 기존 소설 연의의 잘못된 고정관념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구체적인 세부 시나리오가 딱 정확히 맞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장비가 조표를 공격한 게 이러한 세력 구도상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튼 이렇게 유비는 서주를 잃고 이후 조조에게 의탁했다가 원소에게 의탁했다가 유표에게로 가는 생존의 고난하는 갈짓자 행보를 보이게 되는데요. 어쨌든 장비는 본거지를 지켜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유비에게 엄청나게 미안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유비는 한번 자신을 믿고 따라준 동료를 버리는 사람이 아니었죠. 이렇게 유표에게까지 왔던 유비였지만 이후 유표 사망하고 조조가 최강자가 되면서 조조는 남으로 내려오고 그 와중에 유비까지도 추격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정사, 장비전, 유표가 죽고 조조가 형주로 들어오자 유비는 장강 남쪽으로 달아나려 하였다. 조조가 하루낮, 하룻밤을 추격하여 당양 장판에 이르렀다. 유비는 조조가 갑작스럽게 도착했다는 말을 듣고 처자식을 버린 채 달아났고 장비로 하여금 20개를 이끌고 뒤를 끊도록 했다. 지금 조조군의 추격을 불과 20명 병사 주면서 장비한테 어떻게 해보라고 해보고 있는 거죠? 굉장히 터무니없는 상황이죠. 터무니없는 요구고 장비도 장비인데 이때 그 유비에게 장비랑 같이 명을 받은 20명은 대체 무슨 죄인가? 정사, 이에 장비는 물가에 의지한 채 다리를 끊고는 눈을 부릅뜨고 모를 비껴잡으며 외쳤다. 내가 장익덕이다. 앞으로 나와 생사를 가름하자. 감히 접근하는 적군이 아무도 없었고 이로 인해 마침내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다. 이게 지금 전설의 장비 장판파 이야기인데요. 당시 상황에 대한 묘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보통은 우리가 연희에서의 이미지는 강이 이렇게 있고 다리가 있는데 장비가 여기 다리에 딱 혼자 서가지고 좁은 다리를 버티고 서서 내가 장익덕이다 와서 덤비려면 덤벼라 하니까 조조 병력들이 후덜덜 떨면서 접근하지 못했다 이런 이미지잖아요. 근데 이 경우 근원적 의무는 이렇게 한 명 한 명 다리로 가면서 1대1을 뜰 필요가 없이 그냥 활로 와르르 쏴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역사서는 아까 보셨다시피 지금 다리를 끊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다리를 장비가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장비가 물에 둥둥 떠 있을 리는 없으니까 다리가 없으니까 이거 아니면 이거죠. 여기 아니면 여기죠. 장비 위치가. 다리 끊고 먼저 건너간 다음에 강 건너편에서 소리 지른 거거나 아니면 강을 건너지 않고 강을 등지고 배수진처럼 해서 이렇게 대치했거나 정황상
이건 아닐 겁니다. 이게 지금 사서에 기록된 이유가 장비의 무시무시한 용맹을 기리기 위해 기록된 건데, 이 강 건너가서 건너편에서 저쪽으로 소리 지르는 건 뭐 여타 사람들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강 건너오는 게 시간 걸리니까 뭐 그 사이에 도주하면 되니까 여유 있게 소리 지르고 뭐 놀리고도 할 수 있을 거고, 그게 아니고 아마 이제 이런 상황이었겠죠. 정말 대단한 거죠. 이때 밀려온 조조 병력들이, 삼국지 연이나 여타 픽션만 보신 분들은 백만 대군이라고 알고들 계신데 그렇진 않고요. 일단 추격병이 5천이었다고 사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또 장비가 이때 20명 데리고 맞섰던 이 장면 때도 이게 지금 5천 vs 21명은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뭐 몇백 내지는 많아야 1000 정도 vs 20 플러스 장비였겠죠. 뭐 그렇다곤 해도 당시 맞닥뜨린 적병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건 주지의 사실일 거고, 이 상황에서 퇴로도 끊고 나에게 덤벼봐라 라고 외치는 그 무시무시한 모습은 실로 전설로 기록될 만하고, 그것까지는 실제 역사에 기록된 사실이다. 이걸 보면 장비가 여리여리한 꽃미남이었다는 설은 좀 아닐 것 같기도 하죠. 아이돌 같은 꽃미남이 덤벼라 하면 조조 병력들도 바보가 아닌데 알았어 덤빌게 했을 거잖아요. 뭔가 보는 것만으로도 상대를 위압하는, 설령 잘생겼다고 하더라도 상대를 위압할 수 있는 매우 남자다운 미남이 아니었을까. 물론 기존 고정관념대로 산적 이미지였을 가능성도 있고요. 근데 이 상황도 상황인데 여기서 지금 다리를 끊어버렸는데 어떻게 먼저 도망간 유비하고 나중에 다시 합류했는지 오히려 그게 궁금해요. 하지만 사서는 이렇게 해서 유비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고만 되어 있지, 이 상황에서 결국 장비가 어떻게 도강해서 도주해서 유비랑 추후 재합류할 수 있었는지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사, 이후 유비가 강남을 평정한 뒤 장비를 의도태수 정로 장군으로 임명하고 블라블라 남군으로 전임시켰다. 유비가 익주로 들어간 뒤 군을 돌려 유장을 공격했고, 장비는 제갈량과 함께 물을 거슬러 올라가며 군현들을 나누어 평정했다. 강주에 이르러 유장의 장수인 파군태수 어만을 격파하고 산채로 붙잡았다. 장비가 어만을 꾸짖으며 말했다. 대군이 당도했는데 어찌 항복하지 않고 감히 맞서 싸웠느냐. 어만, 경등이 무도하게 우리 익주를 침탈했으니 우리 주에는 다만 머리를 잘리는 장군은 있을 뿐 항복하는 장군은 있을 수 없다. 이에 장비가 노하여 끌고 가서 진짜로 어만의 머리를 자르라고 명했지만 어만은 안색 하나 변하지 않으며 이렇게 말했다. 머리를 자르면 자르는 것이지 어찌 화를 내는가? 장비가 이를 장하게 여겨 풀어주고 어만을 빈객으로 삼았다. 어만도 대단하죠. 장비는 지나는 곳마다 승리하고 성도에서 유비와 합류했다. 익주가 평정된 뒤 제갈량 법정 장비 관우에게 엄청난 상을 내려주고 장비를 파서태수로 삼았다. 이렇게 유비 세력이 익주를 접수하는데 또 다른 위기가 생겨요. 정사 조조가 장로를 격파하고 하우연과 장합을 남겨 한중을 수비하도록 했다. 익주 북쪽의 한중이 막강한 조조 세력에게 넘어갔다 이겁니다. 이후 장합은 별도로 제군을 지휘해서 파서로 내려가 그 백성들을 한중으로 옮기려 하였다. 한중 먹은 후 장합이 좀 더 남쪽으로 내려와서 파서라는 데는 이제 파동, 파중까지 해서 삼파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한중이 그 일종의 분지예요. 그러니까 산으로 둘러싸인. 지금 장합이 그 분지 한중 밖으로 나왔다라는 것이고, 이 장비가 태수를 담당하고 있는 파서는 본격적인 익주 평원지대가 펼쳐지는 그 전초 부분에 해당하는 곳이죠. 여기 있는 사람들을 잡아가서 본인 세력권인 한중 쪽으로 데려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중 분지 밖으로 나와 찝쩍거리는 장합을 내버려 둘 수 없으니 장합을 막을 지휘관으로 장비가 출동을 합니다. 이에 탕거, 몽두, 탕석으로 진군해 장비와 장합이 50여일간 서로 겨루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게 바로 장합과 장비의 빅매치, 탕거 전투죠. 장합이
굉장히 기세 좋게 한중 분지를 쑥 나와서 그 남쪽 꽤 깊숙하게 내려온 겁니다. 정사 장압전에 보면 장압은 제군을 이끌고 파동 파서 두 군을 항복시키고 그 백성들을 한중으로 옮겼다 라고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이 두 명장관이 빅매치 본격적인 기록을 보죠. 장비는 정병 1만여 명을 이끌고 다른 길을 따라 장압군을 요격하여 교전하였다. 당시 장압군이 진군하던 곳이 완전한 평지 지형 그런 건 아니고 산길에 걸쳐 있어서 병력이 길게 늘어져 있었던 거죠. 하여 장비가 이렇게 정면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길로, 즉 우회하는 길을 통해 장압군의 요격에 나섰다는 겁니다. 철저한 정탐과 지형에 대한 숙지를 통해 상대군의 예상 진경로와 현재 배치 상황 등을 파악하여 길게 늘어져 있던 적군의 측면을 요격. 정사, 이 요격에 장압군은 산길이 좁아 앞뒤가 서로 구원할 수 없었다. 이 장비에 다른 길로 우회한 후 허리 끊기 전술로 장압군이 분절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 이후에 장비는 양쪽 병력에 대해 각계 격파를 시도합니다. 2대2로 한꺼번에 싸우는 것보다 상대 2명을 반씩 나눠서 우리 쪽 2명이 상대 1명 먼저 제압하고 뒤돌아서 나머지 1명을 또 우리 2명이서 같이 가서 제압하면 사실 전체적으로는 2대2였지만 실상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상대 2명을 간단히 제압할 수 있는 원리이죠. 서로 구원할 수 없게 된 장압군을 마침내 장비가 격파했고 장압은 말을 버린 채 산을 타며 단지 휘하 약 10명 정도와 함께 샛길을 따라 퇴각했고 마침내 장압이 한중으로 되돌아가니 파 땅은 안정을 찾았다. 많은 분들이 장비 인생 최고의 공적 중 하나로 꼽는 명장 장압을 처절할 정도로 격파한 탕거 전투가 이것입니다. 그 장압이 불과 10명 정도만 데리고 걸음아 나살려라 샛길을 타고 달아난 것으로 되어 있죠. 예전 제갈량 북벌 시리즈 영상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장압이 결코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갈량의 청해하는 마속을 거의 가지고 놀다시피 완파해버리는 거 소개해드렸는데 그런 장압을 처참하게 짓밟아버린 장비였던 거죠. 지형에 대한 정밀한 숙지와 상대의 정탐 파악, 적절한 타이밍의 운영 등 전술가 지휘관으로서 장비의 뛰어난 실력이 여지없이 드러난 작품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후 유비는 북진에서 한중까지도 먹고 조조 세력을 이 진령산맥 이북으로 모조리 쫓아내게 되죠. 좀 전에 말씀드린 장비의 탕거 전투 시원한 완승이 유비가 한중으로 치고 올라가는데 큰 기여를 한 것이고 이렇게 진령산맥 아래를 다 병탄함으로써 총나라라는 나라가 후일 삼국 중 하나로 강력해질 수 있게 된 것에 그 기반이 닦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흔히 장비와 관우가 그 개인적 힘만이 유명해서 바로 이러한 그 지휘관으로서의 능력이 평가절하되는 경우가 많아요. 관우 같은 경우는 예전 저의 그 관우 북벌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술 능력이 몹시도 탁월했고 관우 개인 혼자의 힘으로 삼국지 전체 판도를 바꿀 뻔했던 그 조조가 관우의 괴력에 아연실색하면서 수도를 옮겨 북쪽으로 대대적으로 대피하려 하기도 했을 정도로 윗나라 전체를 사지로 몰아넣었던 다 설명드렸는데 장비 역시도 전술 이해도가 매우 뛰어난 훌륭한 지휘관이었다. 즉 관우 장비는 머리도 몹시 좋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무력이 뛰어난 용장이 머리가 나쁠 거라는 이상한 선입견이 좀 있죠. 여포도 여포 일대기에서 소개드렸지만 나름 은근히 잔머리가 있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정사, 유비가 한중왕이 되자 장비를 우장군 가절로 임명했다. 사방 장군의 하나 우장군. 나머지 3명은 관우, 마초, 황충이었죠. 이 마초하고 장비 사이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사냥공제기, 마초는 유비가 후대하는 것을 보고 유비와 더불어 말하며 늘 유비의 자를 부르니 이에 관우가 몹시도 노하여 마초를 죽이자고 유비에게 청했다. 그러자 유비 말하길 다른 사람이 궁박해져 내게로 귀의했소. 그런데 경등이 분노하며 내 자를 불렀다 하여 죽이자 하니
그러면 천하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이겠소? 하자 장비가 이렇게 말했다. 그렇다면 의당 예를 보여야겠지요. 다음날 크게 모이며 마초를 청했는데 관우 장비가 함께 돌을 쥐고 곧게 서 있었다. 마초는 좌석을 둘러보았을 때 관우 장비를 보지 못했다가 그들이 서 있는 것을 보고 크게 놀라니 마침내 다시는 유비의 자를 부르지 않게 되었다. 다음날 마초는 탄식하며 말했다. 마초, 내가 패망한 이유를 이제야 알게 되는구나. 주인의 자를 함부로 부르다 하마터면 관우 장비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구나. 이후로 마초는 유비를 존중하며 섬겼다. 근데 배성재 같은 경우는 이 이야기가 거짓일 것이다 라고 평을 해요. 당시 관우는 익주에 있지도 않았다 등등의 이유이죠. 관우 장비가 주군을 모시는 태도가 대단했다라는 그 정황을 느낄 수 있는 사례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훌륭한 리더가 훌륭한 부하를 만들고 또 훌륭한 부하가 그 리더를 더 훌륭하게 하고, 정사 당초 장비의 웅장 위맹은 관우의 버금 같으므로 위나라에 모신 정욱 등이 모두 관우와 장비를 칭하길 만인지적, 만명을 대적할 만한 사람이라 했다. 관우 장비는 만명을 대적할 수 있는 장수다. 이건 사서에서 기록된 당대 사람들의 실제 평입니다. 절대적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믿고 따르는 관우 장비가 있으니 유비는 무슨 비바람이 불어도 마치 2만 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있는 것과 같은 힘을 보유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하지만 이 절대적 트리오 중에 한 명 관우가 오나라 손권과 여몽 등에 의해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고 이후 유비와 장비는 대복수전을 결행합니다. 그것이 유비 최후의 대승부 이릉대전. 그런데 정사 유비가 오를 정벌할 때 장비는 군사 1만 명을 인솔하여 낭중에서 출발해 강주에서 만나기로 했다. 그런데 막 출발하려고 할 때 장비의 휘하 장수 장달, 범강이 장비를 죽이고 그 수급을 지닌 채 물길을 타고 내려가 손권에게로 달아났다. 이에 장비 휘하였던 다른 부하가 표를 올려 이 사실을 유비에게 보고했다. 유비는 그 표의 보고를 듣고는 아, 장비가 죽었구나 라고 하였다. 이렇게 온 생을 걸쳐 함께 해오며 숱한 어려움에도 서로를 떠나지 않던 세 사람 중 이젠 유비 혼자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만명을 상대할 수 있다던 천하 대장수 장비의 최후가 너무 허무한데요. 기록도 굉장히 심플하죠. 삼국지 연의에서는 장비가 이들 둘에게 무리하게 대량의 상복을 빠르게 마련하라고 지시해서 도저히 못한다고 하자 장비가 오히려 태형을 가하죠. 그리고 날짜 못 맞추면 목숨이 달아날 줄 알아라 이러니까 어차피 이대로는 기한 못 맞추고 사형당하느니 차라리 결단을 내리세 이래가지고 장비를 암습하기 위해 밤에 자는 장비한테 몰래 쓱 가는데 방에 딱 들어가니 장비가 눈을 뜨고 쳐다보고 있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코 고는 소리가 들리자 자는 걸 확인하고는 단검으로 찌르고 목을 베어 수급을 취해 손권에게 가져다 바친다 이런 스토리인데요. 물론 모조리 다 창작이고 실제 역사서에는 이들이 대체 왜 장비를 암살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걸 성공시켰는지 전혀 나와 있질 않습니다. 다만 이런 창작을 하게 된 그 소스는 사서에 있는데요. 정사 유비가 장비에게 경계하여 말하길 장비경은 형벌로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벌써 지나친데 또 매일 장정들을 채찍질하고는 그들을 좌우에 있게 하니 이것은 화를 초래하는 길이다라 했으나 장비는 이를 고치지 않았다. 실제로 장비가 부하들에게 지나친 형벌과 태형을 자주 가했다는 건 역사적 사실이긴 합니다. 따라서 비록 소설이긴 해도 장비의 지나친 형벌 남용 때문에 이들 둘이 장비를 암습한 것일 가능성도 아주 없는 건 아니지요. 다만 조금 찜찜한 거는 이들이 장비를 없애고 바로 손권에게 달아났다는 기록이에요. 손권은 과거 유비의 아들을 몰래 납치해 빼내오려고 하는 등 기괴하고 음험한 공작 술수에 능한 인물이니 관우가 원정 떠났을 때 본거지 지키고 있던 미방 같은 경우도 정사 삼국지 보면 관우가 출군한 이래 미방 사이는 군수 물자를 공급했으나 그를 돕는데 전력을 다하지 않자 관우가 돌아가면
응당 죄를 다스릴 것이라 하니 미방과 사인 모두 두려움을 품고 불안해했다. 이에 손권이 은밀히 미방 사인을 꿰자 미방과 사인은 사람을 시켜 손권을 영접했다. 지금 여기서 보면 핵심이 손권이 관우진영 내부의 정보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파악을 했다. 즉 첩보 활동을 했다는 거고, 그를 통해 미방 부사인이라는 불만 가진 사람들 정보를 캐치해서 그들의 배신을 유도하는 작업을 했다는 겁니다. 손권이 이런 술수 잘 써요. 많은 분들이 손권을 우습게 보시는데 우습게 볼 사람이 아닙니다. 관우의 비참한 최후에 손권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처럼 실제 수행은 여몽이 많이 했지만 애초에 여몽을 그런 지장으로 키워낸 게 또 손권이거든요. 장달, 범강 바로 손권에게 달아났다. 물론 이제 적이 되는 상황이니까 그쪽으로 가면 상 받을 수 있겠지라고 해서 사전 교감 없이 갔을 가능성도 물론 있겠으나 혹시 두 명하고 손권이 사전 교감이 좀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가설도 하나 있죠. 여하튼 기록이 없으니 정확한 실체는 알 수 없고, 이 장비의 어이없는 최후가 이후 펼쳐지는 유비와 손권의 대승부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봐야 해요. 말씀드렸듯 장비의 두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좋고 전술적 능력뿐 아니라 경험도 탁월하죠.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고, 그런 장비가 이릉대전에 참여하고 안 하고는 청나라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차이가 큰 것이죠. 그러나 이제 평생을 함께해온 동지 두 명을 모두 잃게 된 유비는 그 동지들이 세상을 떠나는데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 사람, 손권을 잡으러 출동합니다. 유비의 마지막 승부 이릉대전이 드디어 발발하는 거죠. 유비가 이릉대전을 일으키게 된 진짜 원인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있었죠. 그건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다음 편에서는 본격적인 이릉대전의 실제 진행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